네, 반갑습니다. 6월 24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나스닥 중심으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09, 그래도 이거 좀 회복을 했어요. 근데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죠? 마이너스 2.2%. S&P 500은 마이너스 1.4% 하락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8%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하락 이후에 지금 시간에서는 반등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마이크론이 13%나 하락을 했고요. 이게 좋지 않은데, 그죠? 엔비디아가 4%대 하락, 샌디스크가 13%대 하락, 알파벳은 또 빠졌었어요. 1% 하락. 네, 다 내렸었죠. 지금 인텔도 6%대, 네, 빅테크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올랐었네요. 근데,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일단은. 근데, 일단 시간에서 지금 오른다, 애프터마켓에서 오른다 해가지고 이거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만,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진 것은 전날 한국 증시가 크게 흔들렸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고, AI 쪽에 대한 어떤 불안 요소, 그리고 돈 언제 벌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내렸으니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텐데, 어떻게 되려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옛날에, 네, 기존에 있었던 하락에서는 전쟁 이슈나 이런 외부 변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업종 자체에 따른 어떤 불안감이라고 봐야 되니까요. 약간 양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다시 체크해 봐야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뉴스를 종합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뉴욕 증시가 AI 반도체주 매도세 하락세를 보였다. 나스닥은 2.2% 하락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반도체 지수가 8% 빠진 거예요. 마이크론 13%. 네.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자, 한국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2%씩 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 흐름들, 특히 한국 증시가 많이 내려간 데는 이제 레버리지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네. 이렇게 돼서 지금 실적을 앞둔 마이크론이 13% 떨어졌다. 근데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또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됩니다. 네. 퀄컴, 인텔, AMD 이런 기업들 다 6%대 이상 하락을 했고요.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것들 다 많이 빠졌고요. 와, 테슬라도 6% 빠졌네요. 월마트, 존슨앤존스 이런 방어주 쪽은 반등을 했죠. 자, 국내 증시도 어제는 그랬어요. 방어주 쪽이 그나마 조금 덜 빠지는 모습이었고, 오히려 올라간 종목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뭔가 약간 변화가 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자, 연준은 9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부각되고 있다. 7월 달에도 FOMC가 있는데 7월 달에는 안 올린다. 9월은 또 점도표가 발표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9월에 올린다. 9월에 올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7월 아니면은 아예 그 뒤쪽일 것 같거든요. 근데 봐야죠. 네, 일단은 전망이니까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금리를 올린다라는 기대 요소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유가는 일단 계속 하락 포지션, 네, 호르무즈 해협의 유조선 통화. 근데 우리나라 환율이 안 내려오죠? 네, 환율이 지금 유가가 저 아래쪽에 있을 때 70불일 때도 1,400원대였는데 지금 1,500원대 완전히 기준이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좀 애매모호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62,000달러까지 떨어졌네요. 이러다가 5만 달러 보는 거 아니야? 7만 달러였다가 이제 금방 이렇게 내려와 버렸어요. 아무튼,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큰일 났다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분위기가 조금, 문제시 되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죠?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 보이긴 하죠. 네. 기존하고 좀 다른 양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거 좀 다른 형태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이 부분. 자, 가장 큰 이슈는 AI 쪽이긴 한데, 이거죠. 그래서 AI로 돈 언제 버는데 라는 거죠. 네.
AI 수익성 의구심이 부각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빅테크발 투자 심리 위축. 요거는 이제 이거 한번 터지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돈 버는 부분들이 아직은 투입에 비해서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어제였나요? 중국에서 시덴스 2.5 발표한 거 보셨어요? 중국은 최신 칩이 물론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미국에 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게 적잖아요. 근데, 얘네들 자꾸 발표하잖아. 엄청난 기술력 발표합니다. 지금, 이 시덴스 2.5가 발표가 되면서, AI 솔루션 업체에선 이제 중국을 못 따라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기존에 이제 시덴스 2.0이 나오면서 아주 그냥 세상을 발칵 뒤집은 게 벌써 한 2달 전인가요? 네,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구글이라든지, 이제 그나마 구글이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나마 구글이 좀 따라붙어가지고 이것저것 내놓고 막 그렇게 됐는데, 그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또 그걸 압도하는 형태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지금 중국이 무슨 AI 솔루션을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격은 굉장히 비싸지는 상황이긴 하지만, 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까지는 않는 필요 없는데 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해요. 이제 뭐 이미지 만드는 건 다 공짜잖아요. 네. AI로 이미지 만드는 건 돈 안 내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상이 이제 핵심인데, 영상을 만드는 것도 이제는 품질 자체가 거의 뭐 전문가급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난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는데, 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돈 그렇게 많이 안 써도 돼. 이 정도 칩이면 돼. 그렇게까지 비싼 칩 필요 없어. 라는 식의 이슈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계속 해드렸던 거니까 참고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당장, 네, 나온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이게 칩의 범용성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결과적으로 이제 다 추론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돼요. 그리고 중국은, 야, 쟤네들은 돈 많이 안 썼는데 왜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수익성이 저렇게 해야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식입니다. 뭐 지금은 이제 겉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AI 기술력이 어떻게 발전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어디서 써먹는 것인지를 보게 되시면은요, 이제 칩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그 칩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즉 칩은 어차피 계속 발전은 하게 돼요. 근데 그 고성능 칩이 계속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그죠? 물론 로봇이나 이런데 다 들어갑니다. 뭐 AI 데이터 센터나 뭐 고성능 칩 이런 거 다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필요 없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뭐 모든 것을 다 알아내는 로봇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왜냐면 조립 생산 라인에서는 그 조립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고 행동 반경, 자율주행 이런 정도만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서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 없죠. 생산하는 로봇한테 야, 법률적 지식을 물어볼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달라진다고. 로봇은 필요하지만 칩의 성능, 네, 칩의 어떤 부분들은 레벨과 좀 달라지죠.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시면 이제는 그런 시대보다는 다른 걸 봐야 되는구나 라는 쪽으로 가셔야 되죠. 물론 이제 칩을 생산하는, 네, 회사들은 여전히, 네, 호황을 누리게 되겠지만 수익성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빅테크 기업들도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가 이제 재고가 넘쳐나게 되죠. 그리고 중국이 개입을 자꾸 하게 되면, 네, 중국이 야, 우리 이 정도 만드는 우리 반도체를 이 정도 만들었는데 뭐 이렇게 나와버리게 되면 여기서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풀어내느냐, 이 핵심 싸움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구현해내느냐가 되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뭐 하이닉스나 뭐 이런 거 심리만 변했을 뿐이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떨어지면 더 산다. 더 사라. 뭐 이런 얘기. 지금 증권사에서 얘기하죠. 네. 근데 다 적어 놓으세요. KB증권, 네, 삼성증권 이런 증권사들 전부 다 떨어지면 더 사야 한다. 네, 비중을 오히려 확대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가 또 올라가면은 그럴 수 있어요. 뭐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든 증권사들이 다 떨어지면 더 사야 된다. 반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한국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또 편입이 되는 것이 불발이 됐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뭐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해가지고 막 너무 급하게 또 외국인들한테 막 저거를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은 좀 있던데, 뭐 어쨌든 풀리긴 풀려야 돼요. 풀리긴 풀려야 되고, 선진 시장으로 일단은 들어오게 되면은 네, 뭔가 이제 패시브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유입될 수 있어서 그나마 기대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긴 하는데, 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다음에 봐야죠. 그래서 24시간 외환시장 출범과 역외 원화 결제망 시범 운영 등 뭐 등등등 해가지고 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18개 평가 항목 중에서 외환시장 자유화 수준, 투자자 등록 및 계좌개설, 요건 지금 했죠? 네. 그 다음에 정보 흐름, 이거는 이제 할 거고요. 네. 영문 공시 만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청산 및 결제는 뭐 큰 문제가 있나, 이게? 네. 증권 이동성 등 5개 부분이 여전히 마이너스 평가를 받았다. 네. 플러스로 상향된 부분은 투자 상품 가용성. 그러니까 뭐 달라진 게 없구나, 이런 얘기인 것 같죠? 네. 그래요. 네. 2008년도에는 네, 관찰 대상국에 올랐지만 네, 등재가 불발됐고, 2014년도에는 관찰 대상국에서도 제외됐다.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이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영문 공시 확대나 외환시장 개방이 뭐 다음에는 되지 않을까요? 네, 이번에는 네,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그냥 하려고 하니까 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근본 문제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서요. 네, 뭐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역시 또 한계가 좀 드러나잖아요. 너무 급등을 해버리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실제로는 변동성이 너무 커졌다.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불안 요소를 주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은 보통은 이제 우량주하고 개별주로 놓고 봤을 때요. 우량주는 어때요?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잘 움직이잖아요. 개별주도 크게 움직이고요. 이게 선진시장과 네, 신흥시장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삼전 닉스가 개별주처럼 움직여가지고 네, 이게 뭔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움직였는데, 이 모든 게 다 한 6, 7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상한 일이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이거 조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죠. ETF요. ETF에 대한 이야기,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ETF를 팔아먹으려고 증권사가 지금 눈을 뻘겋게 뜨고 하고 있는데, 급기야는 레버리지까지 나왔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레버리지뿐만이 아닙니다. 이 ETF 자체가 지금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와서 증권사 배를 불리는 형태로 모든 사람들이 펀드에 미쳐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원래 ETF의 목적이 뭐라고요? 분산 투자. 또 이런 얘기 나오겠죠. 조금 있다가. 네. 분산 투자 목적인데 그냥 집중 투자 ETF 이런 거 나와 버리니까. 뭐 거기다가 지금 이 레버리지 ETF 이런 것까지 나와 버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ETF를 사게 되면 이걸 기초자산을 하는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피곤한 거죠. 여기다가 지금 이 금융감독원장이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볍게 얘기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들어 누워서 막았어야 했나 후회하고 있다. 아니 후회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네, 이 자리가 가진 네, 무게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발언 아닌가? 뭐 시장에 어떤 그런 충격이 올 거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말이에요. 이제는 그런 말을 했던 걸 후회하고 있다. 또 이렇게 기자회견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뭐 그 예전부터 이제 하여튼 뭐 이런 쪽들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뭐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네요. 네. 자, AI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열기가 식기 시작하면서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열기가 식기 시작하면서가 아니라, 자, 이거 뭐 아직은 문제가 되지만, 네, 큰 문제가 되네요. 네. 전 세계 레버리지 ETF 자산은 2,900억 달러 넘어서고 있다. 자,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레버리지 ETF가 성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맞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집중되는 형태, 우량주이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는 건데, 우량주가 이렇게 급등락을 해버리게 되면 레버리지의 그 모습이 네,
희석되죠. 네, 희석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이제 선진시장으로 들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장이 막 올라갈 때 뭐라 그럴까, 인기에 편승해가지고 이런 상품을 뽑아내는 거는 증권사 돈 불리기밖에 안 돼요. 지금 ETF 뭐 하루가 멀다고 나오죠. 이건 뭐 엄청나게 광고가 많이 붙습니다. 왜요? 돈이 되니까요. 분산 투자, 안전한 투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전혀 분산되지 않고 있어요. 네, AI ETF 그냥 뭐 반도체에 다 집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흔들리게 되면 ETF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ETF 분산 투자 안전하다? 뭐 누구나 다 사야 한다? 뭐 아닙니다. 왜 ETF를 왜요? 네, 그렇고는 네, 오히려 ETF가 지금 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시려면은 무슨 ETF, 무슨 ETF, 무슨 ETF, ETF를 또 분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돈이 네, 많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하여튼 실무적인 부분들이 너무 없어. 그래서 참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ETF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ETF가 안전한 상품은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나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골라서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반등을 모색해 보긴 하겠죠. 네, 근데 두들겨 맞고 시작할 것인지 올라갔다가 가장 나쁜 게 그거예요. 오늘 반등을 보여주다가 밟아버리는 거. 이렇게 되면은 네, 어땠는데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아침부터 하락을 하게 되면 받아서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크게 치고 올라가긴 좀 부담스럽겠죠. 왜냐면 지금 네, 경제지표하고 GDP 이런 거 줄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마이크론 실적 요거 나올 때까지는 또 모르죠. 그 다음에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이제 약간 의구심이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반대 매매에 약간 달랑달랑 걸려 있는 사람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쥐고 흔들 것이냐죠. 신용을 죽이려고 아주 작정하고 때릴 것이냐, 아니면은 또 살짝 올려놓고 나서 상황을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확실해지기 전까지, 또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변동성이 줄어들 때까지는 중심을 잡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급락했다고 쫄지 말고, 급등했다고 쫓아가지 말고. 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돈을 버는 거는 단타 투자를 아주 잘했을 경우가 될 수 있는데 대부분 단타 투자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깨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히 기다려서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거,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일단 힘내보자고요. 화이팅 하고요. 네, 꼭 좋은 일들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감하고요. 네, 장중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